여러분, 시어머니는 제 친정엄마나 다름없어요. 사랑으로 섬겨야죠. TV 속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꺼진 거실에서 그녀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이 늙은이가 있었습니다. 노망났나? 돈 줄 테니까 내 발이나 닦으라니까. 쇼호스트 며느리는 자신의 추악한 민낯이 실시간으로 녹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것도 바로 자신의 발밑에서 일하는 가사 도우미에 의해서 말이죠. 가짜 효녀의 가면이 벗겨지고 상상도 못한 복수극이 펼쳐집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최 회장은 묵직한 마호가니 책상에 앉아 돋보기를 코끝에 걸쳤습니다. 그녀의 눈은 큼지막한 글자로 인쇄된 신문 기사 위에 머물렀습니다. 기사는 대기업의 복잡한 상속 문제와 회장직 승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최 회장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잘 가꿔진 정원, 그리고 그 정원을 지나는 젊은 연인의 모습이 최 회장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손잡벌되어 보이는 그들이 다정하게 속삭이는 모습을 보며 최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렀구나. 최 회장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아들 지우는 몇 년 전 쇼호스트 유진과 결혼했습니다. 유진은 화려한 외모와 능숙한 말솜씨로 홈쇼핑 채널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 회장은 며느리 유진이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 툭하면 명품을 두르고 나타나는 모습, 그리고 매번 방송에서 값비싼 물건들을 현란하게 팔아치우는 모습은 최 회장이 지켜온 가치관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돈이란 그렇게 쉽게 벌리는 게 아니거늘. 최 회장은 가끔씩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유진의 소비 습관에 대해 애둘러 물었습니다. 지훈아, 유진이는 요즘 바쁘니? 최 회장이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방송 준비하느라 늘 정신없습니다.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방송 일도 좋지만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닌지,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구나. 최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유진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물건을 사는 건데요. 지우는 며느리를 감싸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최 회장의 걱정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지훈의 집을 방문했을 때도 유진은 새로 산 수백만 원짜리 핸드백을 자랑스럽게 들고 나타났습니다. 최 회장은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불편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진정으로 삶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유진은 알고 있는 것일까요? 저런 생활 방식으로 과연 우리 가문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최 회장의 근심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검소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맨몸으로 시작하여 수조 원에 달하는 땅과 사업체를 일궈낸 장본인이었습니다. 돈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유진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며느리의 진정한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소문이나 아들 지훈의 말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최 회장은 굳게 담은 입술을 살짝 벌려 찻잔에 담긴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이성이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 끝에 그녀는 충격적인 결심을 했습니다. 유진의 씀씀이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며느리의 됨됨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집에 가사 도우미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들 지훈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극비에 진행할 생각이었습니다. 회장님, 다음 주 모임 스케줄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비서 김 실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김 실장, 잠깐 들어오게. 최 회장이 말했습니다. 김 실장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최 회장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김 실장, 자네에게 부탁할 것이 하나 있네. 최 회장이 담담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김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실장은 최 회장 옆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최 회장은 그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나는 잠시 동안 모든 공식적인 자리에서 물러나 있겠네. 당분간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대고 외부 활동은 일절삼가게. 최 회장의 말에 김 실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지. 김 실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일일세. 그리고 내 아들 지훈이 집에 가사 도우미를 알아봐 주게. 최 회장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가사 도우미 말씀이십니까? 제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김 실장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아니, 내가 직접 들어가겠네. 최 회장이 김 실장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김 실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직접 유진이를 지켜봐야겠어. 이대로는 안 되겠네. 자네는 내가 무사히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주게. 그리고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발설해서는 안 되네. 특히 지훈이에게는. 최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 실장은 최 회장의 고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마음먹으면 그 누구도 그녀의 뜻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시키시는 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위험한 일이라도 생기면 안 됩니다. 김 실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걱정 말게. 나도 젊었을 적에 억척같이 살았던 사람일세. 이 정도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최 회장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굳건한 의지가 스며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평범한 가사 도우미 박 여사로 변신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십 년간 입어왔던 값비싼 정장과 보석들을 모두 치우고 낡고 편안한 작업복을 준비했습니다. 평생을 호령하며 살아온 그녀가 이제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으며 일해야 한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흥미로웠습니다. 유진아, 내가 어떤 아이인지 이제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최 회장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그녀의 결정은 가문의 미래, 그리고 아들 지훈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며칠 후 김 실장은 최 회장에게 새로운 신분증과 함께 가사 도우미 모집 공고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 주었습니다. 최 회장은 박복래라는 이름의 신분증을 손에 들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백발의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평소에는 절대 신지 않던 굽 낮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낯선 자신의 모습에 최 회장은 잠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녀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감돌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최 회장이 아닌 박복래 여사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기대와 함께 미지의 긴장감으로 두근거렸습니다. 최 회장은 이제 박복래라는 이름의 가사 도우미는 짐이 담긴 작은 캐리어를 끌고 아들 지훈과 며느리 유진이 사는 고급 아파트 현관 앞에 섰습니다. 웅장한 로비와 화려한 장식들은 최 회장이 늘 익숙하게 보던 풍경이었지만 이렇게 손님의 신분이 아닌 가사 도우미의 신분으로 들어서는 것은 생경한 경험이었습니다. 박복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회장님, 저기입니다. 김 실장이 손가락으로 아파트 문을 가리켰습니다. 그래, 고생 많았네. 박복래가 김 실장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박복래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언제든지 힘들거나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김 실장이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염려 말게. 난 괜찮아. 박복래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김 실장을 안심시켰습니다. 김 실장이 아파트 현관문을 누르자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문을 연 사람은 다름 아닌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은 박복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새로운 가사 도우미라고만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 여사님이시죠? 지훈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훈은 늘 예의 바른 아들이었지만 그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에 박복래는 가슴 한편이 시큰했습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복래가 최대한 평범하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훈은 박복래의 캐리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아, 짐이 그리 많지 않으시네요. 이쪽으로 오시죠. 지훈은 박복래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박복래의 눈에 들어온 것은 화려하다 못해 눈부신 거실이었습니다. 값비싼 디자이너 가구들과 명화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최신형 대형 TV가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최고급 소파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모든 물건은 마치 잡지에서 튀어나온 듯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차갑고 인간적인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거실이 정말 넓고 좋네요. 박복래가 일부러 감탄하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집을 마음에 들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훈이 박복래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어머니 최 회장이 늘 검소함을 강조했기에 이렇게 화려한 집을 보고 싫어할까봐 내심 걱정하는 듯 보였습니다. 박복래는 아들의 말에 속으로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어머니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것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아직 주무시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이 늦게까지 있어서 피곤하실 겁니다. 지훈이 박복래에게 설명했습니다. 박복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쿵,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잠옷 차림의 유진이 비몽사몽한 표정으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유진은 잠이 덜 깬 얼굴로 하품을 하며 거실로 걸어왔습니다. 박 여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늦잠을 자서 죄송합니다. 어서 오세요. 유진은 예상외로 밝은 미소로 박복래에게 인사했습니다. 최 회장은 유진의 인사에 살짝 놀랐습니다.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의 바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박복래는 유진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맨 얼굴에서도 그녀의 미모는 여전했습니다. 값비싼 잠옷은 아니었지만 편안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실크 잠옷이었습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사모님, 편하게 지내세요. 박복래가 상냥하게 대답했습니다. 지훈아, 박 여사님 오셨는데 어서 아침 식사 준비해 드려야지. 유진이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아, 제가 식사 준비해 드릴 테니 잠시 앉아 계세요. 지훈이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박복래는 지훈과 유진의 다정한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아들에게 무조건적으로 군림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강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두 사람의 모습은 여느 신혼부부처럼 평범하고 다정해 보였습니다. 물론 지훈이 먼저 박복래를 맞이하고 짐을 들어준 것도 그녀에게는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유진은 소파에 앉아 박복래를 향해 다시 한번 환하게 웃었습니다. 박 여사님 오시느라 힘드셨죠? 혹시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 집은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복래는 유진의 말투에서 진심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사모님,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일하게 되어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박복래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은 박복래의 말을 듣고 활짝 웃었습니다. 자, 박 여사님, 아침 식사 드세요. 지훈이 식탁에 간단한 토스트와 과일, 커피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박복래는 식탁에 앉아 지훈이 차려준 아침 식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집에서의 첫인상은 예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과연 유진의 진짜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박복래는 며느리의 진면목을 파헤치기 위해 조용히 첫날의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박복래는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저기 널려있는 명품 가방들과 신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협탁 위에는 고가의 브랜드 시계가 무심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유진의 사치스러운 면모를 실감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일까? 박복래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이제부터 이 집의 구석구석을 살피며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찾아낼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집 안 곳곳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박복래는 첫날의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출근 준비로 바빴고 유진은 다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잠시 후 시작될 홈쇼핑 방송 준비에 몰두하는 듯 했습니다. 박복래는 조용히 집안 곳곳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고 닦으면서도 그녀의 눈은 끊임없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드레스룸이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 안을 들여다보니 온갖 명품 옷과 가방, 신발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최신 유행의 옷들이 태그도 떼지 않은 채 걸려 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박복래는 옷걸이에 걸린 드레스를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실크의 부드러운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이게 다 얼마야? 박복래는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유진의 과시욕이 그대로 비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옷들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며 유진이 적어도 옷 관리에 신경 쓰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되자 유진이 말끔하게 단장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침에 보았던 편안한 잠옷차림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완벽한 쇼호스트의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화장과 세련된 옷차림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은 그녀가 일할 때 얼마나 프로페셔널한 사람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박 여사님, 저는 지금 스튜디오로 가봐야 해서요. 혹시 점심 식사는 편하게 시켜 드시거나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유진이 박복래에게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네, 사모님. 걱정 말고 다녀오십시오. 박복래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유진은 박복래에게 다시 한번 밝은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현관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박복래는 유진이 나간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진의 친절함과 프로다운 모습은 그녀가 예상했던 사치스럽고
제멋대로인 며느리라는 이미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하지만 드레스룸의 풍경이 다시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지. 박복래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침대 시트를 정리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침대 옆 협탁에는 값비싼 브랜드의 화장품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사용 흔적이 거의 없는 새 제품들이었습니다. 박복래는 화장품을 들었다 놓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화장품을 사놓고 왜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박복래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신선한 식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대부분의 식재료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채 포장 그대로 놓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기농 채소, 최고급 한우, 비싼 과일들이 냉장고 칸칸이 채워져 있었지만 마치 전시용품처럼 깨끗했습니다. 음식을 직접 해먹지 않고 외식을 자주 하는 건가? 박복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을 활용해 간단한 점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직접 음식을 만들자 옛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젊었을 적 남편과 아들을 위해 땀 흘려 음식을 만들던 기억이 박복래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드리웠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 박복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진의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 급히 나가느라 협탁에 휴대폰을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액정에는 은행이라는 글자와 함께 부재중 전화 알림이 여러 개 떠 있었습니다. 박복래는 무심코 휴대폰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반복된 부재중 전화는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박복래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돈 문제라도 있는 건가? 박복래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개인적인 물건을 함부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 이 집의 며느리의 진면목을 알아보기 위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박복래는 조심스럽게 휴대폰 화면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화면 상단에는 납부 기한 임박이라는 문자와 함께 카드 대금 독촉 메시지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박복래는 순간적으로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사치스러운 생활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이면이 있다는 생각에 박복래는 손끝이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박복래는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박복래는 그에게 저녁 식사를 차려주었습니다. 지훈은 박복래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님,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 맛이랑 비슷해요.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복래는 지훈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손맛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입에 맞으신다니 다행입니다. 박복래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훈은 식사를 마친 후 박복래에게 편하게 쉬라고 말하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진은 밤늦게까지 촬영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박복래는 혼자 거실에 남아 며느리의 휴대폰 화면을 보았던 일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사치스러운 겉모습 뒤에 숨겨진 유진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박복래는 앞으로 그녀의 집에서 더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예감을 했습니다. 그녀는 오늘 발견한 단서들을 바탕으로 유진의 진짜 삶을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잠들어 있었습니다. 박복래는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오전 11시가 넘어서야 유진이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쩐지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어제 보았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박복래는 유진의 모습을 보고 어제 휴대폰에서 보았던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박복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진은 박복래의 말에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어제 잠을 설쳐서요. 유진이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힘이 없었습니다. 유진은 식탁에 앉아 박복래가 차려준 간단한 아침 식사를 깨작거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맛있게 먹었을 텐데 오늘은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입맛 없으시면 제가 다른 걸로 만들어 드릴까요? 박복래가 제안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잠시 머리가 좀 아파서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박복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유진의 감정을 억지로 캐묻기보다는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진은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감과 피로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박복래는 유진의 옆에 다가가 조용히 따뜻한 차를 내밀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 좀 나아지실 겁니다. 박복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유진은 차를 받아들고 고맙다는 말을 나지막이 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지훈이 급하게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회사에 갔다가 점심시간을 이용해 잠시 들른 모양이었습니다. 유진아, 너 괜찮아? 어제 밤새 잠도 못 잤다며. 지훈이 유진의 옆에 앉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좀 그래. 몸도 찌뿌둥하고 마음도 좀. 유진이 지훈의 어깨에 기대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지훈은 유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다 잘 될 거야. 지훈이 유진을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박복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예상치 못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유진이 지훈에게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항상 당당하고 화려한 모습만 보였던 유진에게도 이런 인간적인 약한 면이 있다는 사실에 박복래는 마음 한구석이 짠했습니다. 방송일이라는 게 사람을 참 힘들게 하는구나. 유진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박복래는 그 말을 듣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좀 문제가 있었어. 시청률도 낮게 나오고 상품도 기대만큼 팔리지 않아서 PD님한테도 혼나고 요즘 계속 이렇게 힘드네. 유진이 한숨을 쉬며 털어놓았습니다. 박복래는 유진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송인의 삶이 겉보기와는 다르게 치열하고 고단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쇼호스트는 판매 실적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직업이니 더욱더 스트레스가 심할 것이었습니다. 어제 보았던 카드 대금 독촉 메시지도 어쩌면 이런 스트레스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아, 유진아. 누구나 슬럼프는 있는 거야. 다시 잘 될 수 있어. 너는 최고의 쇼호스트잖아. 지훈이 유진의 손을 잡으며 격려했습니다. 지훈의 따뜻한 위로에 유진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품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박복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이전에 유진을 보면서 느꼈던 불편함과 불신감은 조금씩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도 속으로는 저렇게 힘들어하는구나. 박복래는 유진의 인간적인 면모를 처음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사치스러운 물건들을 구매하는 행위가 어쩌면 그녀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은 방송에서 늘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압박감 때문에 자신을 꾸미는데 더 집착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지우는 점심시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회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는 유진을 침대에 눕히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박복래는 지훈이 나간 후 유진의 침실 문을 조용히 열어보았습니다. 유진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지훈의 위로 때문인지 전보다는 편안해 보였습니다. 박복래는 침실 문을 다시 조용히 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오늘 아침에 보았던 유진의 연약한 모습과 지훈의 진심 어린 위로를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견고해 보였습니다. 박복래는 잠시 자신의 판단이 너무 섣불렀던 것은 아닌지 고민했습니다. 유진에 대한 그녀의 의심은 여전했지만 그 깊이는 조금 옅어진 듯 했습니다. 진정으로 그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야. 박복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겉모습만이 아닌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 더욱 세심한 관찰을 하기로 했습니다. 불안에 떠는 유진의 모습은 박복래에게 새로운 시각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며느리의 소비 습관만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 헤아려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박복래는 유진의 집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유진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유진의 생활은 겉으로는 여전히 화려해 보였지만 박복래는 그 뒤에 숨겨진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유진은 예전처럼 새로운 명품 가방이나 옷을 자주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홈쇼핑 방송에서 받은 샘플 화장품이나 옷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유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박복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유진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팀장님. 제가 이번 달 말까지 꼭 처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유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박복래는 그 목소리에서 초조함과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팀장이라는 호칭과 이번 달 말까지 처리라는 말은 유진이 회사로부터 어떤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유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소파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박복래는 유진의 뒤에서 조용히 다가가 과일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사모님, 과일 좀 드세요. 기분 전환도 되고요. 박복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유진은 박복래를 보고 살짝 놀라는 듯 했지만 이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과일을 한 조각 집어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여사님. 요즘 방송 실적이 영 좋지 않아서 팀장님께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 유진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박복래는 유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송일이 원래 경쟁이 치열한 법이죠. 하지만 사모님은 워낙 실력이 좋으시니 잘 해내실 겁니다. 박복래가 진심으로 격려했습니다. 유진은 박복래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박복래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제가 돈을 좀 헤프게 쓴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것을 가지고 싶고 남들보다 더 돋보이고 싶다는 욕심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어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자조 섞인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복래는 유진의 솔직한 고백에 놀랐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은 박복래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깨닫는 법이죠. 사모님도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거겠지요. 박복래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듯한 말로 유진을 위로했습니다. 유진은 박복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최대한 아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무작정 비싼 물건을 사지도 않고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박복래는 유진의 변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유진의 드레스룸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박복래는 최근에 새 옷이 추가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냉장고의 식재료들도 예전처럼 쌓여 있지 않고 유진이 직접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지훈과 함께 외식하는 횟수도 줄어든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유진은 지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 아무래도 회사에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 같아. 이번 달 실적도 안 좋고 다음 달까지는 꼭 만회해야 한다는데 부담감이 너무 심해. 유진이 지훈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지훈은 유진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유진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내가 있잖아. 정 힘들면 그만둬도 괜찮아.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 지훈이 유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박복래는 부엌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 지훈의 진심 어린 사랑과 든든함에 박복래는 마음속으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유진은 지훈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니, 그럴 수는 없어. 나도 내 몫을 해야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인데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아. 유진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복래는 유진의 말에서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 아니라 그녀가 진정으로 쇼호스트라는 직업을 사랑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사치스러워 보였지만 그녀는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복래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유진은 분명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재정적인 압박 속에서도 자신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유진의 모습은 박복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며느리에 대한 시선은 이제 단순한 의심을 넘어 조금씩 이해와 존중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복래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진의 고민과 노력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박복래는 새벽녘에 잠시 화장실에 가기 위해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아직 자지 않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박복래는 조용히 거실로 향했습니다. 거실 한쪽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유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 앞에 앉아 헤드셋을 끼고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수많은 자료들이 널려 있었고 손으로는 쉼없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박복래는 유진의 모습에 놀라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유진은 평소 방송에서 보던 화려한 모습과는 달리 안경을 쓰고 편안한 차림으로 오직 작업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박복래는 조용히 유진의 등 뒤로 다가섰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홈쇼핑 방송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자료들이 빼곡했습니다. 그것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기획안이었습니다.
박복래는 화면에 쓰여 있는 글귀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교육. 박복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유진이 이런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박복래가 알던 유진은 오직 화려함과 사치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유진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지함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유진은 깊이 생각에 잠긴 듯 미간을 찌푸리며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가끔씩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바꿔야 해.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게. 유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복래는 유진의 진지한 모습에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유진의 작업실을 나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박복래의 머릿속은 온통 유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너무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구나. 박복래는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그녀는 유진이 단순한 쇼호스트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치스러운 겉모습 뒤에 이런 따뜻하고 헌신적인 마음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박복래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어김없이 피곤한 얼굴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박복래는 그녀에게 평소보다 더 따뜻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유진은 박복래의 시선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박복래는 속으로 며느리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혹시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던데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봅니다. 박복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유진은 박복래의 말에 살짝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박 여사님. 요즘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일이 좀 있어서요. 아무래도 밤잠을 설칠 때가 많네요. 유진은 자신의 비밀스러운 작업을 숨기려는 듯 애매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박복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유진의 비밀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복래는 유진의 방을 청소하다가 책상 서랍 속에 놓인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수첩 안에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이름과 그 아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필요한 도움에 대한 내용들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복래는 수첩을 펼쳐들고 유진이 그 아이들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아끼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획안을 작성하는 것을 넘어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진심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장에는 유진이 직접 쓴 듯한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 내가 사는 이유를 다시 찾게 돼. 박복래는 그 글귀를 읽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는 유진의 진정성을 의심했던 자신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유진의 사치는 어쩌면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한 가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이런 숭고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박복래는 수첩을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이제 유진을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겉으로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워 보여도 그 내면에는 따뜻하고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박복래는 유진의 숨겨진 노력을 응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유진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해와 지지를 보내주고 싶어졌습니다. 박복래는 유진의 숨겨진 선행을 알게 된 후 며느리를 향한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유진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해 밤늦도록 애쓰는 모습을 보면 괜스레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유진의 겉모습만을 보고 성급하게 판단했던 자신이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복래는 거실 바닥을 닦다가 갑자기 허리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흑 소리가 절로 나올 만큼 심한 통증이었습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예전부터 알아왔던 허리 디스크가 재발한 것이었습니다. 박복래는 식은땀을 흘리며 간신히 소파에 기대 앉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허리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유진이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유진은 방송 촬영을 마치고 막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유진은 소파에 힘없이 앉아있는 박복래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박 여사님,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아프세요? 유진은 다급하게 박복래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아서요. 갑자기 통증이 와서. 박복래가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유진은 박복래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한 것을 보고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어쩌죠?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제가 당장 택시 부를게요. 유진은 휴대폰을 꺼내 택시 앱을 실행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다급함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사모님. 괜찮습니다. 좀 쉬면 나아질 겁니다. 박복래가 유진을 말렸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병원에 가면 자신의 신분이 탄로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욱 걱정이 앞섰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이렇게 아프신데 어떻게 괜찮다고 하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유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박복래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그러나 박복래의 허리 통증은 너무 심해서 혼자서는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너무 폐를 끼치는군요. 박복래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유진은 박복래의 말을 듣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폐가 되기는요. 박 여사님, 움직이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업어드릴게요. 유진은 망설임 없이 박복래 앞에 등을 보였습니다. 박복래는 유진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화려하고 여려 보이는 유진이 자신을 업겠다는 말에 박복래는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어찌? 박복래가 만류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좀 약해 보여도 힘은 있거든요. 어서 업히세요. 이러다 더 안 좋아지십니다. 유진은 단호하게 박복래를 설득했습니다. 박복래는 어쩔 수 없이 유진의 등에 업혔습니다. 유진의 등은 생각보다 좁고 여렸지만 그 어떤 것보다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유진은 박복래를 등에 업고 조심스럽게 현관을 향해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유진의 어깨가 흔들렸지만 그녀는 묵묵히 박복래를 지탱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내내 유진은 박복래의 손을 잡고 안심시켰습니다. 박 여사님, 괜찮으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잘 봐주실 겁니다. 유진의 따뜻한 손길과 목소리에 박복래는 순간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차갑고 사치스러워 보였지만 그 속에는 이렇게 따뜻하고 인간적인 마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박복래는 유진의 진정한 모습을 비로소 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유진은 박복래를 부축해 정형외과로 안내했습니다. 접수부터 진료까지 모든 과정을 유진이 직접 챙겼습니다. 박복래는 의사에게서 허리 근육이 놀랐다는 진단을 받고 주사를 맞았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병원 문을 나설 때 유진은 박복래에게 약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제가 약국에서 약도 받아왔습니다. 집에 가서 꼭 챙겨 드세요. 그리고 당분간은 무리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제가 대신 집안일 하겠습니다. 유진의 진심 어린 배려에 박복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사모님, 정말 고맙습니다. 박복래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유진은 박복래의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뭐려? 박 여사님은 우리 집에 오셔서 제 엄마 같은 분이신데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유진의 말에 박복래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엄마 같은 분이라는 유진의 말이 박복래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고 동시에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유진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꿈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복래는 유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며느리에 대한 깊은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랑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박복래는 허리 통증으로 인해 며칠간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동안 유진은 박복래에게 말한 대로 집안일을 직접 도맡아 했습니다. 비록 서툴긴 했지만 유진은 최선을 다해 청소하고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 유진의 모습을 보며 박복래는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복래는 유진과 지훈이 식탁에 앉아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복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두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나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 다문화 가정 교육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 때문에 여기저기 부딪히는 일이 많아. 유진이 지훈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박복래는 유진이 지훈에게 자신의 비밀스러운 활동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유진아, 내가 예전부터 이야기했잖아. 힘들면 그만둬도 된다고. 회사 일도 힘든데 그런 봉사활동까지 무리하는 거 아니야? 지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유진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니, 여보. 이건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니야.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라고.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힘이 나. 그리고 언젠가 이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만들어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유진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뜨거운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박복래는 유진의 진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단순히 사치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가치관과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아, 그 프로그램 기획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잖아. 요즘 방송 실적도 안 좋아서 내가 많이 힘들어하는데 내가 보태줄 수 있으면 좋으련만. 지훈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박복래는 지훈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다는 말은 유진이 자신의 돈으로 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듯 했습니다. 박복래는 유진의 명품 소비가 사실은 자신의 꿈을 위한 투자였다는 것을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겉으로는 사치스러워 보였지만 그것은 어쩌면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방송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여보.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지. 남편한테 의지하는 건 내 성격상 안 돼.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복래는 유진의 자존심과 독립심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녀는 유진이 그저 남편의 돈에 기대어 사는 철없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희생할 줄 아는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지우는 유진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건 언제든지 말해줘. 지훈이 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은 지훈의 말에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봉래는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유진이 얼마나 깊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유진의 숨겨진 노력을 응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다음 날 박봉래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다가 유진의 책상 위에서 우연히 작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홈쇼핑 방송에서 받은 출연료 명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봉래는 자신도 모르게 명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명세서에는 유진이 매달 상당한 금액을 벌고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상당한 금액이 다문화 가정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항목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봉래는 그 명세서를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사치스러운 씀씀이가 사실은 자신의 꿈과 타인을 위한 희생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유진은 자신이 번 돈으로 자신의 꿈을 키우고 동시에 사회적 약자들을 돕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잘못 알았구나. 박봉래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으로 판단했던 지난 날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유진의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하고 헌신적인 마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박봉래는 유진에게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유진을 검증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할 가족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박봉래는 명세서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다시 넣고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유진에 대한 깊은 미안함과 함께 며느리의 꿈을 응원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피어올랐습니다. 박봉래는 유진의 숨겨진 선행과 다문화 가정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열정을 알게 된 후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유진의 사치스러워 보이던 모든 물건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박봉래는 드레스룸을 청소하다가 유진이 방송에서 자주 입는 옷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옷들은 박봉래가 보기에도 화려하고 값비싸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옷의 안쪽에는 세탁소 택이 붙어 있었고 일부 옷에는 수선 흔적도 보였습니다. 박봉래는 그 옷들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새 옷이 아니라 방송을 위해 대여하거나 아니면 이미 가지고 있는 옷들을 수선해서 입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유진이 드레스룸으로 들어왔습니다. 유진은 방송에서 입을 옷을 고르는 중이었습니다. 박 여사님, 죄송해요. 제가 드레스룸이 좀 복잡하죠. 유진이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사모님. 그런데 이 옷들은 모두 방송에서 입으시는 건가요? 박봉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은 박봉래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부분 방송용 의상입니다. 제가 쇼호스트이다 보니 늘 새로운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보여줘야 하거든요. 하지만 매번 새 옷을 살 수는 없어서요. 주로 스타일리스트를 통해 대여하거나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옷들을 리폼해서 입습니다. 유진이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박봉래는 유진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유진이 매번 새 옷을 구매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겉모습만 화려하게 유지할 뿐 실제로는 효율적으로 옷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명품 가방이나 신발들도 대부분 방송용인가요? 박봉래가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유진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박 여사님. 사실은 방송에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중요해서 가끔은 협찬을 받거나 제가 직접 구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방송에서 제가 판매하는 상품들과 어울리도록 연출하는 소품들이에요. 방송이 끝나면 돌려주거나 필요한 곳에 기부하기도 합니다. 유진의 말에 박봉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그동안 유진의 사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모두 그녀의 직업적 책임감과 이미지를 위한 노력이었으며 심지어는 기부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에 박봉래는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박봉래는 유진의 손에 들린 작은 명품 가방을 보았습니다. 그 가방은 유진이 아침 방송에서 판매할 예정인 보석 세트와 어울리도록 연출된 소품이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제가 너무 오해했었군요. 박봉래가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유진은 박봉래의 말을 듣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무슨 오해요? 유진이 되물었습니다. 박봉래는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힐 수는 없었기에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사모님께서 늘 좋은 옷과 가방을 들고 다니셔서 부자이신 줄 알았습니다. 박봉래가 둘러댔습니다. 유진은 박봉래의 말에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박 여사님, 쇼호스트가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사실 속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화려해 보여도 실제로는 늘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직업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번 돈을 제가 하고 싶은 일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유진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봉래는 유진이 말하는 하고 싶은 일이 다문화 가정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삶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박봉래는 유진과 지훈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 방송 끝나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 만나는 날인데 혹시 시간 되면 같이 갈래? 유진이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안 될 것 같아. 미안해. 그래도 유진아, 내가 그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내가 잘 알고 있어. 늘 응원한다. 지훈이 유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박봉래는 지훈 역시 유진의 선행과 꿈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평범한 부부처럼 보였지만 그들만의 방식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박봉래는 유진의 사치가 사실은 희망을 위한 투자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의심과 오해는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이제 박봉래의 마음속에는 며느리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이 사랑스러운 부부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지지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으로 가득했습니다. 박봉래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유진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박봉래는 유진의 진면목을 알게 된 후 더 이상 며느리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헌신적인 노력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이제 박봉래는 유진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유진은 다문화 가정 교육 프로그램 기획안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한 답답함이 역력했습니다. 박봉래는 조용히 유진의 옆에 다가가 앉았습니다. 사모님, 무슨 고민 있으십니까? 박봉래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들고 박봉래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박 여사님. 이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예산 문제나 운영 문제로 부딪히는 일이 많아서요. 제가 너무 욕심을 내는 걸까요? 유진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박봉래는 유진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최 회장으로서 수많은 사업을 성공시키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유진의 고민은 박봉래에게는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감히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박봉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봉래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는 무엇보다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분배를 철저히 해야 하고요. 단순히 좋은 뜻만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 법입니다. 박봉래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조언했습니다. 유진은 박봉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봉래의 조언은 평범한 가사 도우미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노련한 사업가가 조언하는 듯한 깊이와 통찰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박 여사님.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 마음만 앞섰던 것 같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박봉래의 조언을 수긍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크게 시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게 시작해서 하나씩 성공 사례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성공들이 모여야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박봉래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을 이어갔습니다. 유진은 박봉래의 말을 듣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답답함 대신 새로운 깨달음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짚어주시는군요. 마치 오랫동안 사업을 해오신 분 같아요. 유진이 박봉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봉래는 유진의 말에 순간적으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살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좀 해봐서 그렇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박봉래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유진은 박봉래의 말을 듣고 활짝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박 여사님 말씀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박 여사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기획안을 수정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유진의 목소리에는 다시금 활기가 넘쳤습니다. 박봉래는 유진이 자신의 조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에 흐뭇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밤늦게까지 기획안을 수정했습니다. 박봉래의 조언을 바탕으로 목표를 구체화하고 예산 분배를 효율적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활기찬 얼굴로 박봉래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여사님, 덕분에 기획안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이제는 좀 더 자신감이 생기네요.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봉래는 유진의 밝은 모습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잘 되실 겁니다, 사모님. 사모님의 진심이라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박봉래가 진심으로 유진을 응원했습니다. 유진은 박봉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박봉래는 유진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줄 수 있었던 것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를 검증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열정과 꿈을 지지하고 함께 키워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최 회장으로서 가지고 있던 경험과 지혜를 유진에게 전수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봉래는 이제 자신의 신분을 밝힐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유진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박복래는 유진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넨 후 며느리와의 관계가 한층 더 가까워졌음을 느꼈습니다. 유진은 박복래를 단순한 가사 도우미가 아닌 인생의 조언자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박복래 또한 유진을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신분을 유진에게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복래는 거실에서 지훈과 유진이 대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박 여사님 요즘 허리도 안 좋으신데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 우리가 다른 분을 알아보는 게 어떨까? 지훈이 유진에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여보. 박 여사님은 우리한테 정말 소중한 분이야. 우리 엄마 같은 분이시잖아. 우리가 박 여사님을 잘 보살펴 드려야지. 내가 좀 더 도와드리면 괜찮을 거야.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복래는 유진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유진이 자신을 엄마 같은 분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에 박복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진실을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유진과 지훈에게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히고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복래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으로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 그녀는 유진이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그리고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진실을 숨기고 사는 것은 더 큰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박복래는 생각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지훈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박복래는 지훈을 붙잡고 잠시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도련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복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훈은 의아한 표정으로 박복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박 여사님. 무슨 일이세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박복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실은 제가... 박복래가 말을 시작하려는데 유진이 잠옷 차림으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출근 안 하고 뭐해? 늦겠어. 유진이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박복래는 유진의 등장에 말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밝히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제가 도련님께 잠시 개인적인 용무로 말씀드릴 것이 있었습니다. 박복래가 애써 둘러댔습니다. 지훈은 박복래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박 여사님. 그럼 제가 퇴근하고 말씀 나누시죠. 저 지금 가봐야 해서요. 지훈은 박복래에게 미안하다는 듯 웃으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박복래는 지훈의 뒷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유진과 단둘이 남게 되자 박복래는 마음을 다시 다잡았습니다. 지훈에게 먼저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함께 유진에게 설명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복래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낡은 캐리어 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사진첩 속에는 젊은 시절의 최 회장과 아들 지훈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복래는 사진을 보며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엄격했지만 누구보다 아들을 사랑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그녀의 얼굴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박복래는 유진이 좋아하는 요리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탁에 앉아 지훈과 유진이 함께 있을 때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유진과 지훈이 자신의 진심을 이해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박복래는 겉으로는 평온한 모습을 유지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폭풍 전야와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지훈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식탁에는 박복래가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훈과 유진은 박복래가 차려준 저녁 식사를 맛있게 먹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박복래는 밥을 먹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숨을 골랐습니다. 도련님, 사모님, 제가 두 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복래가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과 유진은 박복래의 말에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의아함과 함께 호기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복래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힐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박복래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제12. 박복래의 말에 지훈과 유진은 동시에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박복래는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두 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두 분께 큰 거짓말을 했습니다. 박복래의 말에 유진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지훈은 의아한 표정으로 박복래를 응시했습니다. 박 여사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거짓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유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복래는 테이블 위에 놓인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박복래가 아닙니다. 저는 지훈 도련님의 어머니 최 회장입니다. 박복래의 말이 끝나자마자 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유진 또한 눈을 크게 뜨고 박복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가셨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지훈이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박복래는 지훈의 눈을 피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훈아, 미안하다. 내가 너와 유진이를 의심해서 이런 짓을 벌였습니다. 너희들을 이해하고 싶었고 유진이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싶었어. 박복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최 회장의 말을 듣고 격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저희를 속일 수 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저희 집에 가사 도우미로 들어올 수 있어요? 유진이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요? 지훈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의 시선은 유진에게로 향했습니다. 유진은 마치 얼음처럼 굳어버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유진아. 박복래가 유진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가려 했지만 유진은 손을 들어 박복래를 막았습니다. 말도 안 돼요. 박 여사님이 저희 어머님이라니요. 어떻게 제게 이럴 수 있으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깊은 배신감과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복래가 자신의 허리 통증을 걱정해주고 자신의 꿈을 응원해줬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리며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유진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유진아, 오해야. 나는 정말 너를 이해하고 싶었어. 너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싶었고, 내가 너를 너무 오해하고 있었어. 너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좋은 아이였어. 나는 너를 의심했던 것을 후회한다. 박복래가 유진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상처는 너무 깊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그렇게밖에 보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렇게 못 믿어오셨나요? 저희를 속이면서까지 확인해야 할 만큼 제가 그렇게 한심했나요? 유진은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였던 서름이 폭발하는 듯 했습니다. 지우는 유진의 옆에 서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유진에 대한 미안함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이러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희가 부모님께 그렇게 믿음을 못 드렸나요? 지훈이 최 회장, 즉 박봉래를 싸늘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박봉래는 아들의 싸늘한 시선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두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지훈아, 유진아, 내가 정말 죄송하다.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었어. 하지만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다.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용서해 주렴. 박봉래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지훈과 유진의 얼굴에는 여전히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최 회장의 진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깨진 신뢰와 깊은 상처만이 맴돌았습니다. 박봉래의 고백은 예상대로 폭풍 같은 진실이 되어 두 사람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제13. 최 회장의 충격적인 고백 이후 지훈과 유진의 집은 싸늘한 냉기로 가득 찼습니다. 유진은 최 회장이 자신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방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훈 또한 어머니에게 크게 실망하여 최 회장과 마주 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은 거실에 홀로 앉아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회장은 유진의 방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그녀는 방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너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알아. 얼굴 좀 볼 수 없을까? 최 회장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서는 여전히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때 지훈이 잠 못 이룬 얼굴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유진이에게 시간을 좀 주세요. 지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아들의 싸늘한 시선에 또 한 번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훈아, 나는 너희들의 오해를 풀고 싶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너희들에게 설명하고 싶어. 최 회장이 지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훈은 손을 피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희를 그렇게밖에 보지 않으셨어요? 저희는 어머니가 그저 저희를 믿고 지켜봐 주시길 바랐을 뿐입니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아들에게도 용서받기 어렵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유진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유진은 여전히 최 회장을 피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유진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지훈이 유진의 식사를 방으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최 회장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 회장은 유진이 방에서 나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유진은 늦은 밤 다문화 가정 교육 프로그램 자료를 들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최 회장은 유진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유진아, 나에게 단 5분만 시간을 줄 수 없을까? 내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최 회장이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은 최 회장을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이미 모든 것이 다 드러났는데요. 유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최 회장은 유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처음에는 오해하고 불신했지만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어. 내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해 밤늦도록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깨달았어. 그리고 내가 겉모습만 화려할 뿐 실제로는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고 희생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 최 회장은 진심을 다해 이야기했습니다. 유진은 최 회장의 말을 듣고 미세하게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 내가 내 허리 통증을 걱정해줬던 것도, 내가 엄마 같은 분이라고 말해줬던 것도 모두 진심이었다. 나는 정말 너를 친딸처럼 사랑하게 되었어. 내가 너에게 이런 큰 상처를 줘서 정말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 줄 수 없을까? 최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유진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유진은 최 회장의 눈물 어린 고백에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손을 거두었습니다. 어머님의 진심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머님을 바로 용서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요. 저에게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미묘한 감정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 회장의 진심을 아주 조금은 받아들이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그때 지훈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는 유진과 최 회장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유진이에게 시간을 주세요. 저희도 어머니가 저희에게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지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에게 더 이상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 회장은 두 사람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너희들에게 시간을 주마. 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의 용서를 받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최 회장의 목소리에는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과 지우는 최 회장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최 회장에 대한 실망감과 상처를 가지고 있었지만 최 회장의 진심 어린 고백은 그들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는 듯 했습니다. 깨어진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될 수 없지만 최 회장의 진심 어린 노력은 그 회복의 길을 조금씩 열어가는 듯 했습니다. 제14 최 회장의 진심 어린 사과 이후 유진과 지우는 여전히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조금씩 최 회장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최 회장의 진심을 알아차렸지만 상처가 깊어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 회장은 두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가사 도우미 역할을 계속하며 말없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배려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유진은 다문화 가정 교육 프로그램 발표를 앞두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기획안을 수정하고 또 수정했습니다. 최 회장은 그런 유진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유진은 최 회장을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유진이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유진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유진아,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어. 너의 진심이 통할 것이다. 최 회장의 따뜻한 말과 손길에 유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유진은 최 회장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최 회장은 말없이 유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미안했습니다. 어머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유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유진아. 내가 더 미안했다. 내가 너에게 큰 상처를 줬는데 이렇게 나를 용서해줘서 고맙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화해했습니다. 유진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불신을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유진은 다문화 가정 교육 프로그램 발표회에 참석했습니다. 최 회장과 지훈도 유진을 응원하기 위해 함께 참석했습니다. 유진은 최 회장이 박봉래 여사로 있을 때 해주었던 조언들을 바탕으로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녀의 진심과 열정이 참석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여기저기서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최 회장은 박수갈채 속에서 환하게 웃는 유진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우는 유진의 손을 잡고 뜨거운 포옹을 했습니다.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 지훈이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유진은 지훈의 품에 안겨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 회장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처음 유진을 오해했던 것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유진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최 회장은 유진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유진아, 정말 멋진 발표였다. 내가 자랑스럽다. 최 회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유진은 최 회장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님께서 옆에서 저를 지지해주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잘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유진이 최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훈도 최 회장과 유진의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유진의 진면목을 알아봐 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최 회장은 유진의 다문화 가정 교육 프로그램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유진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진은 최 회장의 지원에 감격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 회장은 더 이상 유진을 사치스런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유진을 자신의 가치관과 꿈을 가진 훌륭한 사람으로 존중했습니다. 유진 또한 최 회장을 엄격하지만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어머니로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후 유진의 다문화 가정 교육 프로그램은 최 회장의 지원을 받아 성공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유진은 쇼호스트로서의 활동과 함께 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최 회장은 유진의 성장을 지켜보며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재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로 맺어진 가족의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가족은 이제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최 회장의 오래된 고집은 유진의 진심과 지훈의 사랑 앞에서 녹아내렸고 그 자리에 더 깊고 단단한 가족의 사랑이 자리 잡았습니다. 황금만능주의에 빠져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던 최윤아의 비참한 말로는 어쩌면 스스로 자초한 당연한 결과였을 겁니다. 반면 1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력을 가졌음에도 흙 묻은 손의 가치를 알고 기꺼이 낮은 곳으로 임했던 신말자 회장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진정한 부의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속은 텅 비었던 가짜 인생과 허름한 몸빼 바지를 입었어도 속은 꽉 찼던 진짜 인생의 대비는 결국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사연이 통쾌한 복수국을 넘어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